1685년 10월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는 모든 위그노, 그러니까 개신교 학교와 교회들을 닫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퐁텐블로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죠. 이 칙령에 프랑스의 개신교 국민들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된 개신교 탄압으로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 유럽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았던 재산도 함께요. 베르사유 궁전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이 베르사유 궁전 공사로 프랑스는 또 엄청난 돈을 써버렸죠. 새로 완성된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족과 성직자들, 귀족들은 날마다 호화로운 무도회를 벌였습니다. 나라꼴이야 어떻게 되든 흥청망청 놀고 먹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 프랑스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 뒤이은 루이 15세의 통치 기간 동안 프랑스의 재정은 매우 가난해졌는데요. 같은 시기 1770년대 북미 대륙에서는 미국의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미국은 필사적으로 영국과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영국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에 프랑스에 도움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을 골탕 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는 미국을 도왔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말이죠. 프랑스가 도와준 덕분에 미국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는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대 왕들이 루이 16세에게 남긴 것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였고 가뭄까지 닥친 탓에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죠. 세금 개혁을 하지 않고는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성직자와 귀족들로부터도 세금을 거두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리가 있겠나요? 성직자와 귀족들은 당연히 반발했죠.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각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 세금 개혁을 합의해보자는 뜻에서 1614년 이래로 175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삼부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부회란 무엇일까요? 당시 프랑스에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앙시앙 레짐이란 바로 이 세 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진 사회체제, 즉 구체제를 뜻하는 말이었고요. 1신분은 약 13만 명 정도의 성직자로 가장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2신분은 귀족으로 약 3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주요 관직들을 장악하고 있었죠. 3신분은 평민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인의 대부분은 평민이었습니다. 평민은 세금 등 온갖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항상 궁핍하게 살아야만 했었던 반면 성직자와 귀족들은 놀고 먹기만 했으니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었죠. 삼부회가 열릴 당시 프랑스 사회는 계층 간 불평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쨌든 1789년 5월 삼부회가 베르사유에서 소집되었고 이 세 신분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투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귀족과 성직자들로부터도 세금을 걷어야 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신분과 2신분은 해괴한 투표 방식을 들고 나오는데 바로 각 신분별로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신분과 2신분이 같은 편이니 2표가 되고 3신분은 한 표로 3신분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당연히 1신분과 2신분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짜고 치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되나요? 인구는 3신분이 수십 배 많은데 왜 3신분을 통틀어 한 표만 투표를 해야 하나요? 3신분은 신분별이 아닌 인구수별, 머릿수별 투표 방식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신분은 3부의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3신분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98%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국민의 대표기관, 즉 국민의회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곧이어 3부의 회의장이 폐쇄되자 국민의회는 테니스 코트로 자리를 옮겨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발표했으니 이것이 바로
1789년 6월 20일 테니스 코트 서약이 발표된 배경입니다. 왕과 1신분, 2신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물론 이들은 힘으로 국민의회를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 이들 왕당파들은 군대를 보내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었죠. 왕당파가 군대를 보내려 한다는 소식은 즉시 국민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민들은 왕당파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평민이었으므로 무기를 구하기 위해 무기고를 습격해야만 했으니 요새를 개조해 만들었던 바스티유 감옥이 그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오랜 시간 동안 전제 왕권과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습니다. 드디어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야흐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주변국들은 놀란 눈으로 프랑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의 열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각지에서는 봉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맞춰 1789년 8월 4일 프랑스에서는 봉건제와 모든 봉건적 특권이 폐지된 바 있었는데 드디어 8월 26일에는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에 따라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하여 구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바야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왕과 귀족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은 사실상 입헌군주로서 국민의회의 사회개혁 작업을 두려움에 떨며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자 왕은 해외로 도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야 맙니다. 도피처로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정해졌죠. 마차는 오스트리아 쪽으로 달리고 달리다가 국경 지역인 바렌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너무 늑장을 부렸던 탓에 이미 국경 지역에는 왕이 도주했다는 소식이 파다했고 경비가 강화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던 우체국장이 왕을 알아보면서 왕과 왕비의 도주 작전은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 16세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려다 다시 파리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국가를 배신한 왕과 왕비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와 프랑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